복 받으세요, 황금님. 오늘도 황금 가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70평생 금슬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명절날 술 한잔 하시고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희 엄마 성질머리를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냐? 40년을 참았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싸셨답니다. 40년을 참았다고? 그럼 나와 산 40년이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한마디, 딱 한마디가 40년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참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이런 말 한마디에 관계가 싸늘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어떤 것은 숨겨도 되는데 어떤 것은 조금만 어겨도 관계가 깨집니다. 어떤 것은 말해도 되는데 어떤 것은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60년을 살아도 이 경계가 헷갈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속여야 할 것 5가지, 그리고 절대 속이면 안 되는 것 3가지. 여기서 속인다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굳이 드러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8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늑한 황금 가문에서는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모든 속마음과 감정을 모두 다 표현해야만 진실한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의 박영구 어르신은 얼마 전 딸과 크게 다투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딸이 명절에 시댁을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박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셨던 거죠.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넌 시댁만 챙기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데 그것도 모르냐? 시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낳아준 엄마는 안 중요하냐? 그날 박 선생님은 평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섭섭함을 전부 쏟아내셨습니다. 자신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죠.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니 당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딸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1달 넘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제야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다 했을까? 차라리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갈걸. 내 속마음을 굳이 다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셨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양쪽 모두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애틀의 관계심리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집단과 평소처럼 적절히 걸러서 표현하는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집단의 부부들은 일주일 만에 갈등 빈도가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사소한 짜증, 순간적인 불만, 지나가는 부정적 생각까지 모두 표현했더니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반면 적절히 선택해서 표현한 집단은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웰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분별함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되 그것을 표현할 때와 장소를 선택할 줄 압니다. 특히 일시적인 감정, 순간적인 짜증, 지나가는 불만 같은 것들은 굳이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과에서 진행한 10년 종단 연구입니다. 60대 이상 노인 500명을 추적 관찰했는데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보다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들의 사회관계망이 3배 이상 넓고 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에 느낀 섭섭함이 저녁에는 사라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치밀었던 화가 1시간 뒤에는 부끄러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진심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더 나아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모든 속마음과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함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순간순간 일렁이고 높았다 낮았다 하고 강했다 약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쏟아내면 상대방은 그 파도에 휩쓸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당신 얼굴 보니까 짜증나. 지금 내 목소리 듣기 싫어. 당신과 있으니 답답해. 이런 말들을 순간순간의 감정대로 다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특히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감정, 지속적인 감정, 관계에 꼭 필요한 대화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순간적인 감정의 토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합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인식하되 무분별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관계를 고려하고 타이밍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반쯤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고 반쯤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듣는 사람이 받을 영향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은 이미 내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귀로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내 감정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명의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귀를 둘, 입을 하나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더 하라는 의미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저 많이 들으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한 번 더 듣고 관찰하고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한 번 더 내 마음의 귀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말 해야 하나? 이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희생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다루고,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지켜지고, 그래야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쏟아낸 말로 평생 함께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이 짜증날 때, 딸의 전화 한 통이 섭섭할 때, 친구의 말 한마디가 기분 나쁠 때, 그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 서 보십시오. 이 감정은 진짜 내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기분인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방식으로 말해야 하나?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약점과 불안을 모두 말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8세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80 가까운 나이인데도 늘 밝고 당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가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먹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김할머니는 몹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 혈압이 높대. 어떡하지? 뇌졸중 오는 거 아니야? 요즘 머리도 자주 아픈 것 같아.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나이 들어서 아프면 끝이래. 나 이제 얼마 못 사는 거 아니야?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니 슬슬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 언니,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해? 듣는 사람도 우울해져. 그 말을 듣고 김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 드러내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은 혼자 일기장에 불안한 마음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실제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더군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취약성 역설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약점과 불안을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약점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적절히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세 번째 그룹은 자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약점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첫 번째 그룹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립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진짜로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룹, 즉 자주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낸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감과 위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저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적절히 선택적으로 약점을 드러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절한 상황에서만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했고 심리적 안정감도 가장 높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니퍼 크로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불안, 경제적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자꾸 입 밖에 내면 자신의 불안은 더 커지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70대 이상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자주 표현하는 노인들은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을 말로 표현할 때마다 뇌에서는 그 불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생각을 강화하고 강화된 생각이 다시 감정을 키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약점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 수도 있고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말할 때마다 그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불안이 고착됩니다. 둘째,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걱정하고 위로하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칩니다. 또 그 이야기야? 하는 마음이 듭니다. 셋째, 나 자신이 약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 약점을 말하다 보면 내 정체성이 그렇게 굳어집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과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가능한 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관리이고 관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항상 자신의 문제와 걱정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깊이 새겨들을 만한 말입니다. 나이 드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계속 말하면서 그 속에 빠져 사는 것도 선택이고, 불안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한 사람,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우리 모두 약점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도 사람이니까 약한 부분이 있지.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약점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척하며 외롭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불안할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십시오. 배우자에게, 친한 친구에게, 믿을 만한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은 필요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에게 계속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다릅니다. 선택하십시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내 취약한 모습을 보일지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능한 한 밝은 모습으로 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가식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밝은 척하다가 진짜 밝아집니다. 강한 척하다가 진짜 강해집니다. 긍정적인 척하다가 진짜 긍정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요.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걱정과 불안을 늘어놓는 대신 괜찮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셋째, 내가 품고 있는 기대와 바람을 너무 드러내지 마십시오. 제 동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서는 아들 둘을 키우며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동서는 마음속으로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를 보며 행복하게 살 거야.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날 거야.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지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바빴고, 손주는 어린이집에 맡겨졌고, 명절에는 번갈아 가며 양가를 방문했습니다. 동서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이 기대를 자꾸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 왜 이렇게 보기 힘들어? 다른 집은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데 왜 우리만 이래? 명절에는 우리 집에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처음에 아들은 미안해하며 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기대를 들을 때마다 부담과 죄책감이 쌓였습니다. 며느리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엄마 기대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동서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은 그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아들내가 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으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기대의 역설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를 자주 표현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기대를 최소한으로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1년 후 결과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대를 자주 표현한 부모들의 자녀는 부모를 덜 자주 방문했고, 전화 통화 빈도도 줄었으며 관계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기대를 최소한으로 표현한 부모들의 자녀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했으며 관계의 질도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를 이끈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대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에게 빚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라고 말할 때마다 상대방은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후속 연구입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60대 이상 노인 3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자주 표현하는 노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과 우울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대를 적게 표현하고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노인들은 행복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받은 것의 양은 비슷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를 계속 말로 표현하면 그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현실은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실망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대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면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품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기대하고 바랍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고, 손주를 자주 보기를 원하고, 명절에 다 같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엄마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는 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죄책감이 부담으로, 부담이 회피로 이어집니다. 둘째, 내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말로 표현할 때마다 그것이 강화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관계가 거래처럼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너는 해주지 않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관계가 주고받는 거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가지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되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면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 가 아니라 이렇게 바쁜데도 전화해 주다니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한 달에 2번 본다면 왜 2번밖에? 가 아니라 2번이나 볼 수 있다니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기대가 줄어들 때 감사가 커진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기대가 많으면 실망하고 기대가 적으면 감사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방이 해주면 당연하게 느껴지고 기대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면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현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무관심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그 사랑을 조건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해가 아니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주든 고맙게 받을 것이다라는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품고 있는 기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으면 좋겠어. 명절에는 우리 집에 먼저 왔으면 좋겠어. 내 생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부담이 되고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대를 말하는 대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왜 자주 안 와? 가 아니라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왜 전화를 안 해? 가 아니라 전화해줘서 반가워. 다른 집은 더 많이 해주던 데가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더 바라는데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억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마음도 정말 감사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끼고 오히려 더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마법입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감사는 말로.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내가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 1화.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편입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기념일도 잘 챙기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위로도 잘해줍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남편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이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자꾸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남자들처럼 회식 가서 늦게 들어와. 나는 항상 집에 일찍 와. 내가 집안일 안 도와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것 하나 못 해줘? 처음에는 농담처럼 가볍게 말했는데 점점 자주 말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마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잘해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남편이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왜 자꾸 그걸 들먹이지? 마치 내가 빚진 사람처럼 느껴져. 당신이 잘해주는 건 고마워. 하지만 그걸 무기로 쓰지는 마. 결국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잘해주는 거 나도 알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걸 자꾸 말하면 부담스러워. 마치 내가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져. 그제야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의도로 한 일들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부담이 되고 거래가 된다는 것을요. 지금은 그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호의의 역설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부 150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각 부부에게 일주일 동안 상대방을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자신이 한 일을 말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한 좋은 일을 말한 그룹의 배우자들은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배우자가 해준 일은 고마운데 왜 자꾸 그걸 강조하지? 마치 나한테 빚을 갚으라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말하지 않은 그룹의 배우자들은 관계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배우자가 조용히 베푼 호의에 더 큰 감동을 받았고 자발적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마이어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행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청구서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했으니 너도 뭔가 해줘야 해라는 무언의 압박이 생기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60대 이상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자녀를 위해 한 일들을 자주 언급할수록 자녀의 죄책감은 증가했지만 감사함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말하지 않을수록 자녀가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의는 조용할 때 빛납니다. 말하는 순간 그 빛이 바래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히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는 평생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집안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희생은 투자가 되고 호의는 빚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야입니다. 진짜 희생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알아줘야 해가 아니라 나는 기꺼이 이렇게 하고 싶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자신이 한 일을 말하게 될까요? 첫째,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신은 알기나 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둘째, 정당화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나도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야 해라고 정당화하고 싶습니다. 셋째, 불안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역효과를 낳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빚진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다기보다는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감춰진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순수한 사랑의 증거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진짜 사랑, 진짜 호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베풀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상대방은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한 명의 현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공은 말하지 않아도 빛나고 진짜 덕은 과시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한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한 것들, 그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압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 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해온 일들,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밤잠 설치고, 가족을 먹이느라 힘든 일마다 하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 내 것 양보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헌신은 이미 그 자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그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정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랑이 가장 큰 소리로 울립니다. 다섯째, 내가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등산 모임을 하는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성격이 꼼꼼하고 원칙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나 무례함이 눈에 잘 띄십니다. 하지만 참으십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는 거야. 사실 그 행동 너무 불편한데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참는지 알아?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말했어. 나는 관계 생각해서 꾹 참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최 선생님의 인내심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신다니 미안하네. 그렇게 불편하면 차라리 말씀하시지. 왜 참으면서 참는다고 말씀하실까? 같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하나 눈치 보게 돼. 결국 몇몇 분들이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억울하셨습니다. 자신은 다 참아주고 배려해줬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갔으니까요. 어느 날 한 친구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 참아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불편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더 낫겠어요. 그제야 최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참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참으면서 참는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인내 역설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직장 동료, 친구, 가족 관계에서 참는 행동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총 4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이 참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고 있다고 자주 말한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부담을 주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참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실제로 더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말할 때마다 자신의 인내를 의식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큰 희생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한스 밀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되고
참는 사람은 희생자가 되며 상대방은 빚진 사람이 됩니다. 이런 구도는 건강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UCLA에서 노년기 부부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 300쌍을 분석한 결과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참되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작은 단점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굳이 지적하거나 내가 참아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들은 자주 내가 얼마나 참는지 아느냐는 식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은 넘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참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작은 실수나 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참으면서 참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참으면서 참는다고 말하게 될까요? 첫째,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둘째, 우위를 점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참아주는 사람이고 너는 참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구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셋째, 언젠가 보상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아줬으니 나중에 내가 나를 참아줘야 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망칩니다. 참는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참아야 할 대상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눈치 봐야 하는구나. 그리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무거운 관계는 결국 멀어집니다. 진짜 참는 것은 조용합니다. 진짜 배려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낮은 곳으로 흐르되 자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물은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립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살려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흐르고 조용히 스며들고 조용히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인내도 그래야 합니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넘어가고 조용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현자,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어. 나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이해하고 조용히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참아온 것들, 넘어가 준 것들, 그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배우자의 작은 습관들, 자녀의 서툰 점들, 친구의 사소한 실수들, 그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온 것은 여러분의 큰 덕입니다.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아름답지만 참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것은 고귀하지만 배려한다고 말하는 것은 고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배우자가 또 그 행동을 할 때, 자녀가 또 그런 말을 할 때, 친구가 또 그런 실수를 할 때 참으십시오. 하지만 참는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참는지 알아? 나 같으면 진작 화냈어. 내가 참아주는 거야. 이런 말들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다 다른 거지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가벼워지고
가벼운 관계는 오래 갑니다. 참되 말하지 말고 사랑하되 과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여섯째, 나의 기본 태도와 존중을 항상 평등하게 유지하세요. 제 아내의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항상 친절하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인심 좋은 사람으로 통했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셨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는 날카롭게 말하고, 가족 앞에서는 항상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다 좋은 사람 행세하느라 피곤해 죽겠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시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특히 자녀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자기들에게만 짜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밖에서 친절한 건 좋은데요. 그 친절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금은 밖에서나 집에서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밖에서는 조금 덜 친절해지더라도 집에서는 더 따뜻하게 대하려 하신다고 하더군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일관성의 힘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공적인 장소에서의 태도와 사적인 공간에서의 태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느끼는 관계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공적 장소와 사적 공간에서 태도가 크게 다른 사람들의 가족은 심리적 불안정감이 높았고 관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반면 어디서나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가족은 안정감과 신뢰감이 높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잉거브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그 이중성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우리는 왜 나쁜 모습만 봐야 하지? 이런 의문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노년기 인간관계를 연구했습니다. 60대 이상 600명을 20년간 추적한 결과 말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관된 인격이었습니다. 밖에서나 집에서나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손님에게나 배우자에게나 비슷한 수준의 존중과 친절을 유지한 사람들이 가장 풍부한 인간관계를 유지했고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봅니다. 거칠에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다 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숨겨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 약점, 기대, 자기 자랑, 인내심, 이런 것들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절대 숨겨서는 안 되는 것들, 반드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나의 기본 태도와 존중입니다. 기본 태도란 무엇일까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예의, 존중, 친절, 배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짜증을 낸다면, 손님에게는 예의 바른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한다면, 친구에게는 배려하는데 배우자에게는 무시한다면, 이것은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이중성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는 어차피 안 떠나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엄마 아빠의 친절은 가짜였어. 이런 생각이 깊은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나 집에서나 일관되게 존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갑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태도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를 섬기되 효도로 하고 밖에 나가서 우서른을 섬기되 공경으로 하라. 하지만 진정한 군자는 안팎이 같으니 집에서나 밖에서나 그 마음이 하나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진짜 인격은 일관됩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중요한 사람 앞에서나 덜 중요한 사람 앞에서나 항상 같은 기본 태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현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표시는 그의 행동이 그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같은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인격자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좋은 사람 연기하고 집에 와서 벗어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밖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집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 두 모습이 같은가? 만약 다르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맞춰가십시오. 밖에서의 친절을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손님에게 하는 예의를 가족에게도 하십시오. 친구에게 보이는 배려를 배우자에게도 보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집니다. 일관된 태도로 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벗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여러분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인격입니다. 일곱째, 신뢰와 약속에 대한 자세를 진지하게 지키세요. 제 사촌 형님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작은 약속들을 자주 어기시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해놓고 안 지키거나 주말에 전화할게라고 해놓고 깜빡하거나 이번 달 안에 갚을게라고 해놓고 한 달이 넘거나 형님은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 정도야 큰일도 아닌데 하는 식이었죠. 실제로 중요한 일, 큰 약속은 다 지키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형님은 작은 약속도 안 지키는데 큰일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라며 손을 떼었습니다. 친한 친구는 약속 시간 한 번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나? 라며 서운해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아빠는 항상 다음에, 나중에라고 하시잖아. 우리랑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으신가 봐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사업 기회가 왔는데 상대방이 형님을 신뢰하지 못해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그때 형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신뢰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지금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신중하게 하시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신뢰 형성의 메커니즘에 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작은 약속 이행률과 전반적인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무려 15년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약속을 90% 이상 지키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도 85% 이상의 신뢰도를 받았습니다. 반면 작은 약속 이행률이 50% 이하인 사람들은 아무리 큰 약속을 해도 신뢰도가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얀 판데르 베르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큰 약속으로 신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들의 누적으로 평가합니다. 점심 약속을 3번 어긴 사람이 큰일은 책임지겠다고 말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뇌는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노년기 신뢰관계를 연구했습니다. 7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풍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속에 대한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같은 무게로 대했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금전적 약속도 똑같이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신뢰는 쌓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새로운 신뢰관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약속으로 쌓입니다. 다음에 전화할게. 주말에 만나자. 이거 다음 달에 갚을게. 내 생일은 꼭 기억할게. 이런 작은 약속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뢰의 벽돌입니다. 하나하나 쌓여서 신뢰라는 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돌이 하나씩 빠집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집이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는 몇 배로 어렵습니다. 벽돌 하나 빠진 건 금방 채울 수 있지만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건 처음부터 짓는 것보다 힘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번만 그랬나 보다라고 봐줍니다.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이 나이에 약속도 못 지켜?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신중하게 약속하십시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 가벼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시간 낼 수 있을 때, 정말 만날 의향이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둘째, 작은 약속도 무겁게 여기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5분 약속,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셋째,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미리 말하고 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죄송한데 상황이 생겨서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약속은 도덕의 근간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붕괴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약속을 절대적인 의무로 보았습니다.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편리하든 불편하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내 인격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한 명의 현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고,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얻을 수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시간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더 어렵습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뢰를,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셨나요? 나중에 전화할게. 다음에 만나자. 곧 갚을게. 이런 말들을 하셨다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첩에 적으십시오.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두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피곤하든, 바쁘든, 약속은 약속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연락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새로운 약속을 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작은 약속 하나,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쌓여서 깊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저 어른은 믿을 만한 분이야. 저분 말씀은 약속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평판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뢰를, 그리고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8번째 선을 지키는 기준과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동네 어르신 한 분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평생을 원칙 있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융통성이 없다.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냐는 말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원칙이 빛을 발했습니다. 자녀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내 선을 넘을 수는 없다며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친구가 부당한 일에 동참하자고 할 때도 나는 그건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인데 왜 그래? 하는 말들을 들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칙 없이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준 친구들은 나중에 갈등을 겪었고, 부당한 일에 가담한 지인들은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반면 그 어르신은 누구와도 큰 갈등이 없었고, 자녀들도 오히려 아버지의 원칙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원칙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켜진 거네요. 아버지가 선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도덕적 일관성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성인 800명을 20년간 추적하며 개인의 윤리적 기준과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의 질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분명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계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았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수준이 낮았습니다. 자녀들의 도덕 발달 수준도 높았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내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년기에 후회와 죄책감이 많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폴 블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칙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결국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살아온 삶을 평가하는데 일관된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이 훨씬 평화롭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부모의 윤리적 일관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30년간 500 가족을 추적한 결과 부모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한 가정의 자녀들이 도덕적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반면 부모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 가정의 자녀들은 혼란을 겪었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숨겨야 할 것과 2가지 숨기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선을 지키는 기준과 원칙입니다.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나만의 선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 선은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것은 함께할 수 없다.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고 그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원칙은 나를 지킵니다. 원칙이 없으면 상황에 휘둘립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특별한 경우니까, 가족인데 뭐 하면서 선을 넘습니다. 한 번 넘으면 2번째는 더 쉽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원칙은 관계를 지킵니다. 명확한 선이 있으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건 안 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면 나중에 원망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셋째, 원칙은 다음 세대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선을 긋는지, 무엇을 지키는지 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불이한 돈은 받지 않는다. 가족이라도 부당한 요구는 거절한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선들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자신에게 법을 세우는 자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노예보다 못하다. 강렬한 말입니다.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세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존엄입니다. 또 한 명의 현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된다. 한 번의 올바른 행동은 우연이지만 지속적인 올바른 행동은 성품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원칙은 한 번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원칙,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선만큼은 절대 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을 계속 지키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지키십시오.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하십시오. 너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나는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 하나만 정하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60년을 넘게 사신 여러분에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원칙을 지켜온 삶에서 옵니다. 나는 내 선을 지켰다. 나는 내 원칙을 지켰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이것이 인생 말년의 가장 큰 평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을 분명히 하시고 그 선을 지키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반드시 속여야 할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 모든 속마음과 감정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분별함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인식하되 표현할 때와 장소를 선택할 줄 압니다. 둘째, 내 약점과 불안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계속 말하면 불안은 더 커지고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신뢰하는 소수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내가 품고 있는 기대와 바람입니다. 기대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부담이 되고 거래가 됩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내가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합니다. 자신이 한 좋은 일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조용히 베풀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내가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는 것은 아름답지만 참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이 5가지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그리고 절대 속이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의 기본 태도와 존중입니다. 밖에서나 집에서나 손님에게나 가족에게나 일관된 예의와 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중적인 태도는 신뢰를 파괴합니다. 둘째, 신뢰와 약속에 대한 자세입니다.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같은 무게로 대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고 신뢰가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선을 지키는 기준과 원칙입니다. 분명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켜야 합니다. 원칙은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킵니다. 이 3가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엄이고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감춰야 할 것과 절대 감추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춰야 할 것들은 관계를 위한 배려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일시적인 불안, 과도한 기대, 자기 자랑, 참는다는 표현, 이런 것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지키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절대 감추면 안 되는 것들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기본적인 태도, 약속에 대한 자세, 지켜야 할 원칙,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일관될 때 우리는 신뢰받고 존중받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겪고 수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옛 습관대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배우자와 대화할 때 순간적인 짜증을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내일 자녀에게 전화할 때 기대를 말하는 대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이번 주 친구를 만날 때 자신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말하는 대신 조용히 웃어주십시오. 다음 달 작은 약속 하나를 꼭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더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지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출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이 모든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천천히 타올라 여러분의 관계를 따뜻하게 비추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게 밝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지혜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황금님들의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 가문의 가족이 되세요. 매일매일 우리 황금님들이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황금 가문이었습니다.